구글에서 비트코인은 죽었다 라는 검색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같은 날 일본 SBI는 블록체인 위에 채권을 올렸고 프랑스 BNP 파리바는 이더리움에 펀드를 얹었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는데 기관은 암호화폐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비트코인은 68,000달러 근처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지금의 상황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 지금 공포가 어느 정도로 과열돼 있는가? 두 번째로 거시, 금리 유동성 쪽 변수가 더 조여지는지 아니면 완화 쪽으로 기울 여지가 생길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구조, 가격이 흔들려도 기관과 인프라는 계속 전진하고 있는지. 공포 탐욕 지수는 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극단적 공포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극단적 공포가 찍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최소한 시장 참여자 다수가 지금을 위험 구간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있는데요. 이런 공포가 어느 정도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은 죽었다, 비트코인 is dead 검색입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지금 해당 검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솟아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솔리드 인텔은 이런 검색어의 급증이 비트코인 68,000달러 부근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런 검색이 폭발했고 그게 바닥 근처에서 관찰됐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늘 항상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체온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수석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투나스는 최근 시장의 회의론에 대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여전하다. 지금의 가격 변동성은 오히려 그 가치를 가리는 연막일 수 있다. 그가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습니다. 검열 저항성, 가치 저장 수단, 화폐 가치 훼손에 대한 방어. 즉, 그는 지금의 흔들림을 본질의 훼손이 아니라 시장 소음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와 별개로 지금 시장에는 또 다른 축의 문제가 움직이고 있죠. 바로 유동성입니다. 코인데스크가 다룬 블루아울 이슈는 그 유동성 측면에서의 경고 등에 해당합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쉽게 말해 은행 시스템 밖에서 돌아가는 대출 시장인데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장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주식, 채권은 물론이고 위험자산 전반의 리스크 회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유동성이 위축되면 가격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가치의 문제라기보다 유동성 측에서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유동성 측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 워시는 2006년에서 2011년 연준 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위기 당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핵심은 양면성인데요. 단기적으로 워시가 매파적으로 비치면 크립토 시장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반대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워시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온 점을 들어서 정책 리스크가 커질수록 오히려 비트코인의 정보 독립적 자산이라는 내러티브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 인물의 방향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증가된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67,000달러대에서 1BTC를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미국 부채와 달러 가치 하락이 통화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고 2,100만 개의 한정이라는 희소성을 강조하며 채굴 완료가 됐을 때 금보다 우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비트코인의 구조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적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SBI가 개인 투자자 대상 온체인 채권을 출시했고 투자자에게 XRP를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전통 금융상품의 현금 흐름에 토큰을 끼워 넣는 방식이 실제로 설계가 돼서 출시됐다는 겁니다. 비슷한 결로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머니마켓 펀드 토큰화 시범 사업에 이더리움을 활용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 일본 SBI와 프랑스 BNP 파리바를 묶는 이슈가 있었죠. 위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떨어지는 가격과 다르게 호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최악일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죠. 토큰화는 일종의 고속도로 공사와 비슷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의 가격은 지금 느린데 그 와중에 밑에서는 노반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차가 느리다고
공사가 멈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 공사는 현재 일본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 또한 비트코인으로 자금의 흐름이 쏠리도록 은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겐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2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